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베란다입니다. 어저께 그 경제학적 원리를 좀 많이 설명해서 여러분들 좀 힘드셨죠? 그 식당 임대료 그 문제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생돈 내고 싶지 않으면 재료비하고 그 알바비만 나오면 무조건 문 열어서 장사해야 된다. 그 제 얘기입니다. 그 제가 그 한때 또 강남대로에서 샵을 하나 운영했었는데 벌어놓던 얼마 안 되는 벌어놓던 돈을 그걸로 다 털어먹었죠. 임대료 내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임대료를 많이 내는 비즈니스는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지금 뭔가 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세요? 창업인데 뭐 이렇게 뭐 지적 자산을 가지고 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스타트업 말고 식당이나 샵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뭐 여러분들 저는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뭐 재능이 있으시면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월급 받고 계시다가 그런 샵이나 이렇게 자기 사업을 하고 월급을 주는 입장이 되면 그 한 달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 비 오는 날, 월급날, 뭐 태풍 부는 날, 월급날, 태풍 부는 날, 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월급 받으시면 이제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 휴일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월급날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월급을 주는 입장이 되면 월급날만 돌아옵니다. 임대료 내는 날도 있군요. 그래서 한 달이 뭐 장사할 만하면 비 와서 로드샵 같은 걸 운영하며 저는 로드샵을 했는데 장사할 만하면 비 오고 태풍 불고 그리고 명절 되고 그리고 월급 줘야 되고 임대료 줘야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가지고 있던 돈도 뭐 다 털어먹고 인테리어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료 내는 거는 웬만하면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하고 작년 되게 시장이 안 좋았어요. 특히 작년은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영상에서 찍었지만 OCC 발표가 나고 그 굉장히 그 비트코인 쪽에 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11월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주주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자본금을 한 뭐 30% 정도 까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비트코인 사겠다 이렇게 레터를 보내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고 뭐 워낙에 이제 그 아시는 분의 도움으로 워낙에 싼데 이렇게 임대료를 내면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도 빼고 그냥 가지고 있는 돈 전부 그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그 주주들이 모아주신 자본금보다 훨씬 많이 있고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주들이 뭐 돌려받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하는 사업을 하라고 이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올해 안에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미팅이 있었는데 미팅이 뭐 오늘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같이 하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의욕을 갖고 계시고 회사를 다오 뭐 이렇게 나오시니까 뭐 회사 주죠. 뭐 회사 주고 사업을 성공하는 게 좋지 않나. 다음 주쯤에 이제 파이널이 되고 다음 달쯤에는 이제 뭔가 가시적인 게 나오고 잘하면 2달 안에 여러분들이 아마 신문에서 뉴스에서 아마 그 제가 3년 동안 꿈꿔왔던 비즈니스가 가시적인 성과가 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모르겠냐라고 이렇게 운을 띄우냐면 제가 이렇게 호들갑 떨다가 안 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3년 전에는 우리 막내한테 아빠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아빠는 미국에 출장을 많이 갈 텐데 미국에 디즈니랜드 같이 가자. 아빠는 가서 회의하고 너는 디즈니랜드 가는 거야 해서 우리 막내가 좀 꿈을 주려고 그랬던 건데 우리 막내가 그거를 친구들한테 다 소문냈는데 미국은커녕 하여튼 이상한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은 제가 뭐가 이렇게 될 것 같이 얘기를 하면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비웃습니다. 그냥
대놓고 비웃습니다. 진짜 아내를 포함해서 우리 세 자녀한테 아빠의 이미지가 그래요. 뭔가 늘 될 것 같은데 막판에 뭐가 안 되고 막 일이 꼬이고 뭐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래도 뭐 죽을 때까지 도전해야죠, 그죠?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혹시 뭔가 이렇게 창업을 생각하는데 그게 이유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 야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 부분에 너무 잘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월급 받는 게 너무 안이 꺾고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벌리라 한다면 좀 잠깐 스톱하시고 그냥 그 창업자원 가지고 비트코인 사시는 게 어떠세요? 비트코인 사시고 그냥 더럽고 안 입고 와도 그냥 월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월급을 남한테서 주는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때가 제일 좋다. 이건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제 말에 거의 동의하실 거예요. 더럽고 안 입고 그래도 그 월급 주시는 분도 굉장히 밤낮 없이 고민하시면서 주시는 거니까 월급 받으시는 게 그래도 가장 해피하다. 그러나 뭐 사람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막 또라이 상관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각자 어려움이 있는데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월급 받기 싫어서 사업을 하신다면 그것도 이렇게 뭐 대단한 기술이나 그 분야에 대한 전망이 확실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면 노후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비트코인을 사시는 게 어떠신가요? 그리고 월급을 받는 거죠. 따박따박. 더럽고 안 입고 치사해도. 그죠? 아무튼 뭐 그냥 제 소회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감히 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의 경우에는 그렇더라. 그래서 어제 제가 강의하면서 그 임대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픈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을 들으시면. 지금 특히나 코로나로 2년째 이렇게 되면서 정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참 저희 모임에도 자영업 하시는 분이 이제 있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의 경우는 7년 전에 기회가 있었는데 만약에 자영업 하시면서 비트코인을 7년 전에 사두셨다면 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코로나로 손해보는 거 이상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받쳐줬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얘기를 이제 저를 좋아하고 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었던 분들인데 주변에서 안 도와가지고 주변에서 이게 냉소적이고 주변에서 말려가지고 참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근데 좋은 일도 있습니다. 제 또 아는 지인분 이 영상 맨날 구독하시는 분인데 사업 크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업종이 코로나에 아니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코로나로다가 그냥 너무 잘 나가던 회사가 쫄딱 망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얻어먹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 말을 4년 전에 듣고 비트코인을 왕창 사두셔가지고 사업이 완전히 그냥 너무 좋은 사업, 부채 하나도 없는 사업이 왕창 무너졌는데 무너진 것만큼 비트코인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아요. 이분이 자기가 땀 흘렸던 그 텃밭이 다 박살나는 걸 봤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온전하지는 않은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으로다가 벌충이 됐다. 그래서 본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는 열매가 있는데 내가 정말로 잘하고 뿌린 데서는 열매가 다 망가졌다. 원래 인생이 그런 겁니다.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빨리 제정신 차리시고요. 뭐 이렇게 그래도 얼마나 그게 럭키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도 너무 흐뭇하죠. 그래서 참 너무 흐뭇해요. 이분들 생각하면 그쵸? 뭐 제가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이렇게 직격탄 맞아서 힘드신 분들 정말 많으니까 이런 얘기도 조심스러운데 정말로 뭐 알토란 같은 사업이 하여튼 수십억이 날라갔는데 수십억만큼 또 이제 비트코인이 받쳐줬으니까 뭔가 4년 전에 이제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이게 맨정신으로 됩니까?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설득력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도 그 수백 명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그 같은 공동체에 있는 수백 명 중에 물론 뭐 수백 명 제가 다 모르지만 수십 명이 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 한 분만 반응을 해서 진짜 제가 보기에는 거의 구조선을 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구조선을 보낸 건 아니지만 그분 스스로 정말 결정적일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는 빅등을 앞두고 정말 적절하게 행동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처한 상황이 달라서 제가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적절하지 않은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샀다 팔았다 한다거나, 그리고 알트로 가갖고,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승부를 내려고 하시다거나, 뭐, 아니면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거를 계속, 주류들 이야기만 믿고, 계속 이것은 나라가 어떻게 할 거고, 정부가 어떻게 할 거고를 생각하는 다음에 이게 적절치 않은 거죠. 얼마 전에 우리 댓글 중에 정말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뭐, 그 아저씨님 뭐 아저씨라고 부른 거죠. 이 아저씨 자기 대학에 왔었는데, 아직도 그 비트코인 폰지 스킴 홍보하세요. 이렇게 하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짚히는 데가 있어서, 무슨 대학일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주로 최고 경영자 과정이나 MBA를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인들이기 때문에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진 않겠죠. 근데 제가 1학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이구나 라고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주네요. 그 친구의 논리는 본인도 창피했나 봐요, 조금. 그냥 나갔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학생이었지만 아무래도 뭐 그때는 쌌으니까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했으면 그래도 뭐 몇천만 원을 벌었을 텐데, 학생에 조금 뭐 얼마 안 되는 돈이 있잖아요. 뭐 몇십만 원이라도 투자를 했으면 그래도 뭐 1,000만 원 가까이 돈을 벌었을 텐데, 뭐 그건 얼마 큰 돈 아니니까 뭐 학생한테는 좀 클까요? 근데 어쨌건 못 벌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빨리 이 현상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정부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게 그 학생의 요지였습니다. 글쎄요. 정말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이 아니죠. 그죠?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정부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정부가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 비트코인은 어느 한 종교를 깨려고 만들어진 건데요. 그 종교가 무슨 종교냐면 국가 종교입니다. 국가 종교. 그래서 현대인들은 국가 종교 시스템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종교라고 생각은 안 하죠. 그러나 너무나 국가 종교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국가 종교 시스템에 푹 쩔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근데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공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나갈 때, 사람들이 정말 국가 종교에 정말로 깊숙이 쪄들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과감하게 과장하자면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었는데, 국가 종교에 사제 집단이 있어요. 경제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제들의 옷을 입고, 워낙에 이제 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의상 자체가 국가라는 권위하고 관련이 있고, 국가 종교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레고리를 써도 그대로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법복을 딱 입고 있는 법관은 사제구나, 국가 종교라는 시스템에서. 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로테스크하게 다가오기보다는 그냥 그러려니라는 느낌이 드는데, 경제학자들 집단이 이게 신학교, 국가 종교의 신학교에서 배출한 사제들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 그래요. 정말 국가 종교라는 그 아젠다를 그거를 가장 강력하게 수호하는 지적 집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을 정도로 좀 섬찟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국가 종교에 되게 쩌들려 있는데, 국가가 마음 놓고 하면 마음대로 만지면서 가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게 화폐거든요. 그래서 마음 놓고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이 고삐 풀린 국가 종교가 사람들을 마구마구 세뇌하고 근거 없는 믿음을 갖게 하는 이 화폐 운영을, 비트코인을 공부하면 이게 보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거를 깨려고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게 단지 비트코인이 하나의 코인이 아니고요, 인문학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실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국가 관료들이 연기를 하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진짜로 모르는 건지, 아무튼 진실이 여러분들한테 도달하는 거를 막고 있죠. 그거는 분명해요.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진실이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걸 막아왔고, 그래서 저는 7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책도 쓰고 계속 똑같은 주장을 했건만, 여러분이 저를 지금 만나게 된 것도 그런 장벽들 때문이었던 거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편견일 수도 있어요. 뭐 제 유튜브 영상에도 다 좋은 말만 나오진 않잖아요. 계속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저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저의 부족을
근거 삼아서 제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노력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국가 종교 체제 안에서 어떤 녹을 먹고 있거나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국가 종교가 자신들의 신념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거 진짜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이 국가 종교에 푹 쩔어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은 제가 스마트 컨트랙 서문에서 굉장히 깊게 제가 정말로 제 나름대로 진짜 정말 정성껏 쓴 부분입니다. 국가 종교. 종교 국가였죠, 중세는. 종교가 국가를 이루었는데, 근대는 국가라는 게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인간은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떤 형태로 간에 이 신념 체계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네. 대안이 뭐냐라고 묻겠지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거친 생각인데, 여러분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 때문에 달러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비트코인 때문에 달러하고 브레튼 우드 체제가 망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제가 100% 확신은 못 하겠는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달러 시스템과 브레튼 우드 시스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법정 통화 시스템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이 브레이크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고 원화를 찍어내고 위안화를 찍어내는 국제 통화 시스템이 비트코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절제할 것이다. 그래서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하나의 가설입니다. 예. 이것은 뭐 누구랑 이렇게 교류를 해본 적이 없어서 검증도 되지 않았고 아마 저랑 비트코인의 생각이 많이 다를 텐데 저는 그런 관점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이 없었으면 와장창 다 무너집니다. 와장창. 이거는 계속된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와장창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특별한 케이스에 놓여 있는 거다. 진짜 특별한 상황에. 진짜로 비트코인이 주류가 되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요동치지 않을 거고 이렇게 오르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비트코인이 주류가 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가려서 특히 국가 종교를 믿고 있는 식자층한테 가려서 이것이 아직도 밭에 묻힌 보화인 거예요. 밭에 묻힌 보화니까 여러분들이 밭을 헐값으로 사면서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진열대 위에 올라오는 순간 제값을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네. 진짜 사용가치로 거래가 되면 지금과 같은 그런 기회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3년, 4년? 최소 5년은 가겠죠. 5년은 갈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이게 더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몽매한 상황이 지속이 돼야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제 설명드린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데, 그 그래프는 가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전기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의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기준점도 없고 측정할 방법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자산이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동일한데 비트코인만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한 자산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기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최선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거죠. 최선 비용 개념을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지난번에 한번 운을 띄웠어요. 제가 비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더니 주관적인 비용으로 다 치환해가지고 저를 공격하신 분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최선 비용입니다. 주관적인 비용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비용들이 누적돼서 만들어진 이 면적이 객관적인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과 시총을 가공하면 중요한 지수가 나오죠. 이 지수는 주식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 회사 가치를 평가해서 주식으로 나누는 n분의 1 모형을 쓰든지 아니면 배당 모형을 써가지고 영원히 연구책처럼 배당이 나올 거 전제해서 주식 가격을 평가하는 모형을 쓰든지 주당 이익이라는 모형을 쓰든지 여러 가지 모형이 있잖아요. 재무관리에서. 어떤 것도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참고는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만큼 어제 제가 설명드린 그 지수는 지수화시키면 굉장히 강력한 설명틀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좀 가공은 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제 붕괴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면적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4월달처럼 치솟잖아요. 이렇게 지수적으로 치솟거든요. 이렇게 지수적으로 치솟으면 여기서 그 직사각형 면적을 구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직사각형의 거의 대부분 여백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비용으로 지불한 거는 요 면적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봉우리를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시총하고 이 봉우리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쇄가 되는데, 그러면 0원일 때부터 상쇄하는 게 맞느냐? 그렇진 않아요. 조금 이 부분은 계량적이고 정량적인 부분이 약한데, 그냥 이렇게 감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가격이 안정된 상태에서 오래되면 그 과거의 것들은 지워야 됩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오래되냐면 한번 붕괴하고 나서는 이제 요동치다가 안정된 상태로 하락장이 오래 지속이 돼요. 네. 그러니까 붕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이 사람들이 상식적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공포에 휩싸이지 않는다. 이게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다.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종이다라고 했으면, 이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전기료로 만들어진 면적이 이렇게 쭉 튀어 올랐다가 시총이 꺾이면서 메꿔지고, 그리고 또 가격이 치고 올라가고 또 시총이 꺾어지고,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이 메꿔지면서 이렇게 쭉 계속 우상향을 해야 돼. 계단식으로.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한번 이렇게 4년마다 뭐 반감기가 계기가 돼가지고 한번 30배를 뛰어오릅니다. 30배를 뛰어오르면 보시면 30배로 올라온 시총의 직사각형은 엄청난데 여태까지 채굴 비용으로 지불한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붕괴되죠. 그죠? 붕괴됐다가 80% 붕괴됐다가 이렇게 하락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만약에 회의론자가 없었다면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오를 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럼 이게 100배, 200배로 치고 올라가요. 100배, 200배로 치고 올라갔다가 붕괴를 하잖아요. 100배, 200배로 치고 올라서 이익 실현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가 팔면서 패닉이 오면, 이게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패닉이 오면 박살나겠죠. 박살나면 이걸 왜 붕괴라고 부르냐면 회복되는데 4년 만에 회복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30년, 50년, 6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나치게 이렇게 이격이 돼버리면 이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바꿈을 할 거 아닙니까? 손바꿈을 하면서 실제로 이 시스템에 기여한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돈을 투자하고 돈을 벌고 나중에 물리게 돼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그 모형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돈이 물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그 모형의 전제는 채굴자들이 이 시스템의 중추고, 채굴자들이 팔았더라도 채굴자한테 1차적으로 산 사람들, 그러니까 전기료를 주고 그 당시 시장 가격이 전기료니까 시장 가격을 주고 비트코인을 사서 장기 보유한 사람들의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들이 팔면 투자자들이 그만큼 들어와서 그 이후가 이익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나눠갔지만, 어쨌건 그 시스템의 중추의 이익이 미실현 이익이 있다가 붕괴되고 이렇게 되면서 조정이 되면 이들의 고정비 이런 거 고민하면서 기다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이 100배, 200배를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전혀 비트코인의 신념이나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물려버리면 이 후유증은 오래 갑니다. 이거는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비트코인이 회복되질 않는 거죠. 이게 붕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경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4년마다 30배 올라갔다가 붕괴되고 3년 동안 4년 동안 하락장을 맞죠. 그러니까 3년 만에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페이스북에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비트코인에 놀란 것은, 이분은 비트코이너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에 놀란 것은 정고점을 이렇게 빨리 그것도 반복해서 회복하는 자산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의도했다면 그것에 근접하신 거죠. 그러니까 회의론자들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일찍 붕괴를 시키기 때문에 회복도 빠른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 짐작이지만 이번 하락장이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고 오태민은 알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지난 달에.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웃으면서 3만 붕괴 막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위로하고 좋은 일이라고 막 했던 기억이 나시죠? 영상에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축하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왜냐? 저는 이 지수를 제가 만들었고 이 지수로 이 비트코인을 보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은 오래 안 갈 거라고 베팅한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4년마다 왔던 그 반감기를 연구해 보면 30배, 20배가 올라갔다가 80분 붕괴되고 3년, 4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배도 오르지 않았어요. 10배도.
10배도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10배 가까이 올랐죠. 그러니까 10배 가까이 반감기 이후에 치고 올라갔다가 처음에는 완만하게 올라가서 막판에 확 올라갔다가 꺼졌는데 일찍 꺼졌기 때문에 이 붕괴 하락장이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선명하고 아직 중추들이 이 시스템의 중추들이 이익 실현을 못했던 거죠. 고정비 아직 깔고 있고 뭐 이런 비용의 무게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번 하락장이 오래 안 가는 거죠. 만약에 이게 30배 올라갔다가 박살난 거면 이것도 2년 3년 가야 되는 거죠. 과거의 데이터를 보자면. 그래서 이 지표가 상당히 소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로다 A4 용지다 그려가지고 봉우리 튀어나온 거 얼마 안 되고 시총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메꾸면 가격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계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 빼주는 건 이제 여러분 설명을 여러분들 이제 그냥 일반인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고 빼주는 거고요. 제 말을 알아들은 이거 자산 평가하는 이런 프로들은 딱 알아들었어요. 이거는 빼주면 되는 게 아니라 시총분의 이 면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수화해야 돼요. 지수화해서 매 순간마다 그 지수 계산을 하면 지금은 어떤 방향을 예측은 못해요. 그러나 허약한지 강한지가 쭉 나오겠죠. 딱딱해졌고 우리말로 바꾸면 좀 내려가면 딱딱해지고 올라가면 이제 지반이 허약한 거. 지반이 허약하면 허약하다 붕괴. 그래서 해이론자들이 일을 열심히 해주면 조금 올라가다가 직사각형이 끌어내리고 조금 올라가다 직사각형이 끌어내려서 이게 금처럼 되게 그 생산 비용하고 그 시장 가격을 안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래서 생산자들도 큰 손해 보지 않고 금방 회복하고 뭐 이렇게 보면서 이제 평균 기간을 1년 하면 뭐 그냥 그렇게 큰 돈을 벌리지도 않지만 그렇게 또 손해 보지도 않는 괜찮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쭉 가는 건데 비트코인은 아직 그 단계까지 가려면 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양이들의 세계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저주를 하다가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꺼지니까 이제 이게 침체가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로원자들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너무 많이 올랐다가 박살나 버리기 때문에 자기 붕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회복하는데 30년도 50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버블이 한번 잘못 터지면은 이 신뢰가 다 무너지고 이렇게 패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처럼 일본이 오래 갔잖아요, 그죠? 오래 갈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던 미시시피 주식 사건, 프랑스의 존 로가 했던 것도 거의 100년 동안 프랑스를 침체로 몰고 가고 프랑스 혁명까지도 이어지거든요. 사회 신뢰 시스템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해론자들이 만약에 일을 제대로 해주면 비트코인도 계단식으로 계속 이렇게 3, 4년 동안의 하락장 없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계속 조정받으면서 계속 갈 수 있는데 뭐 회론자들이 잘 일을 못하네요. 그냥 설득력이 없잖아요. 회론자들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으니까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대중들한테 안 먹히고 회론자들이 성박해서 대중들한테 비트코인한테 가지 마 하는데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비트코인이 오르는 걸 보면 그냥 다 비트와 알트가 막 널뛰기를 하는 거면 그때서야 이제 문으로 세도를 하면서 대중들을 막고 있는 회의론자들을 다 밟아가지고 그냥 다 직사시키고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널뛰다가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도전을 받고 이제 또 몰락하고 이렇게 됐던 게 지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이게 지식이 퍼지면 어제 지표 같은 게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런 것들이 조금만 알고 있으면 저게 이제 관찰자들이 알고 있는 거고 그 관찰자들은 저게 지표가 설득력이 있다면 이익을 얻겠죠. 그런데 저 지표가 이제 상식이 돼버리면 저 지표대로 움직이지 않죠. 또 시장이. 사람들이 또 그것까지도 예측하니까. 그래서 이 시장이랑 복잡계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에 대한 주주의 사실들이 좀 많이 퍼져나가면 이 곡선이 완만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요원해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널뛰게 하다 할 텐데 올해는 그러니까 이게 오르다 만 거기 때문에 침체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만 봐도 그런데 이더리움 쪽에 디파이하고 지금 NFT에 대해서 이 자본이 움직이는 게 열풍이 대단하다. 그래서 올해는 참 기대가 좀 된다. 전형적인 패턴에서 좀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미 벗어났고. 그래서 어제 지표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했는데 2015년도에 제가 저거를 이제 생각하고 구상하고 만들었는데 그때 마침 또 제 제자가 굉장히 그 침체니까 저한테 굉장히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괜찮냐고 뭐 이게 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 친구한테 이렇게 장시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짧게 만난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짧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트코인은 모순 가운데 있는데 어떤 모순이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낮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처럼 2015년 되게 침체했거든요. 지금 침체하고 있다면 비트코인 시스템의 가치가 올라가. 비트코인 시스템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시스템의 가치는 낮아져. 이게 비트코인이 직면한 모순이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제 설명 듣고 오늘 설명 들으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 비트코인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니까 시스템은 안정화되고 시스템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시스템의 가치를 대중들이 인식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치솟으면 이제 천천히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괜찮은데 치솟아버리면 시스템의 가치는 막상 약해지는 거예요. 그죠? 시스템이 허약해지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도 껍질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기대하겠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되진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죠. 완만하게 모든 게 되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공부해 놓고 시스템의 속성을 이해한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가격 막 치솟고 올라갈 때는 이제 제 영상도 막 엄청나게 조회수도 올라가면서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나요? 뭐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죠. 그게 진짜 적절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쓰나미가 몰려온 나 살기 바쁜데. 근데 지금 좀 평온하잖아요. 지금 뭐 파도가 높다 이렇게 높지 않잖아요. 이럴 때 공부하고 이럴 때 적절하게 행동하는 거고 다음 옥수수밭이 온다. 다음 하락장에서 길게 갈 거 아닙니까? 어쨌건 다음 하락장도 뭐 얼마 대해서 이제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1억인지 1억 5천인지 형성될지 몰라요. 저는. 그러나 그럴 때 열심히 또 이렇게 옥수수를 캐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얘기를 해야 된다. 제가 0.5 비트코인 2015년도에 털어가지고 이상한 거 샀다는 제 후배 있잖아요. 오늘 저한테 형 이거 해봐 그러면서 왔어요. 뭐냐면은 무슨 뭐 걷기 하면은 비트코인 주나 봐요. 그리고 자기 오늘 11사토시 받았대요. 물론 뭐 어차피 걸을 거니까 11사토시 그래 많이 받는데 참 적절하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2015년도에 0.5 비트코인으로다가 이상한 거 사고 지금 열심히 뛰어서 하루에 100사토씩 모으는 거. 이게 바로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의 전형 아닙니까? 그죠? 후배야 미안해. 적절하게 행동하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도대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정부가 비트코인을 막을 거라고, 그렇게 국가 종교를 부르고, 국가 종교를 외치고, 국가 종교한테 기도를 합니까? 국가 종교 믿지 마세요. 국가 종교가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절대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비트코인을 12년 동안 지켜보고 있잖아요. 기껏 하는 게 세금 가지고 좀 뭐, 세금 벗겠다, 뭐, 법 만들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시스템하고 본질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뭐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취급자를 뭐 어떻게 정의하느냐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을 아셔야죠. 국가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연하는 거밖에 더 어딨어요. 그냥 불편하게 만들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 세계 국가도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참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은 늘 투자할 때 다음 달에 반토막이 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5천만 원 이러지만 다음 달에 3천만 원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늘 있으니까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래도 나는 장기 보유할래 그러면 뭐 괜찮지만 그 다음 달 돼서 반토막 되면 힘들다고요. 그 반토막 되면 두 개 살 수 있는 거 지금 하나밖에 못 사니까요. 그죠? 어쨌건 투자는 여러분들 각자 계획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꺾이고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지표를 말씀드린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동하기가 어려울 때는 미친 듯이 올라갈 때다. 그때는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지혜롭게 행동하기가 어렵고 늘 불안하고 불안에 휩싸여 있고 가격이 꺾이고 남보다 조금 더 현명하게 행동하겠다고 남 이겨먹겠다고 빨리 집어 던졌는데 더 튀어 올라가지고 허겁지겁 다시 사야 되고 뭐 이런 우왕좌왕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월급 받으시고 계획한 대로 투자하시고 주변에 알리시고 얘기하시고 국가 종교를 더 이상 믿지 말자. 관료들 믿지 말자. 그들은 진실을 말할 수가 없다. 적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10년 동안 진실을 말해온 적이 없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주변에 말씀하셔야죠. 그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서 찍었던 영상 8개 강좌는 다 끝난 거고요. 이제 어떻게 할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회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원하는 방향대로 어떻게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 어저께 올린 그 종이지갑 만드는데 그 사이트를 어떻게 믿냐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못 믿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거기서 만든 그 개인 키를 페이스트 해가지고, 그걸 페이스트 해서, 그거 일부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트를 잘 찾아보면, 암호 키를 넣어서 공개 키를 만드는 그런 로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호 키를 넣어서 공개 키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주사위나 동전 가지고 다 처음부터 만들기 힘드니까, 어제 만든 그 사이트에서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페이스트 해가지고, 암호 키에서 공개 키를 만드는 로직에서 그걸 붙여놓고, 맨 뒤에 숫자를 바꾸든지 맨 앞에 숫자를 바꾸든지 중간쯤에 여러분들이 단어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형식을 보면 대충 어떤 알파벳을 쓸 수 있는지 알잖아요. 단어를 만들어서 바꾸면 공개키가 바뀝니다. 어떤 분이 뭐 공개키를 가지고 개인키를 추정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했는데, 해시함수 쓸 때 설명드렸죠. 하나만 바뀌어도 다 바뀌기 때문에 공개키 옆에 있는 공개키라는 건 없습니다. 전화번호가 하나 다르다고 옆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잘못된 오입력을 하면 없는 것에 들어가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잘못된 체계가 되든가 아니면 아예 없는 데에 들어가 버려서 여러분 찾을 수가 없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것도 제가 찾아보고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올릴게요. 하여튼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